티카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는 그 명성만큼이나 화려하고 장대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에서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별처럼 빛을 쏟아냈고,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값비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나지막한 웃음소리에 섞여 흐르고 있었다. 그곳은 성공과 권력, 부가 한데 어우러진 그들만의 세계였다. 이서연은 이 모든 광경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그녀는 전략기획팀의 말단 분석가로서 이런 자리에 초대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다. 아마도 최근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프로젝트에 대한 보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 눈부신 공간은 숨막히는 감옥과도 같았다.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장신구들 사이에서 그녀의 단정한 네이비색 원피스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이방인의 표식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구석에 조용히 서서 사람들을 관찰했다. 누가 누구와 대화하며 어떤 표정을 짓고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것은 그녀의 직업병이자 생존 방식이었다. 숫자를 분석하여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듯 그녀는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과 몸짓에서 그들의 의도와 욕망을 읽어내곤 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이 파티는 거대한 이해관계가 얽힌 체스판과 다름없었다. 바로 그때 장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고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DK그룹의 총수 강태준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어두운 색의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밤의 제왕 같았다. 그의 주변으로는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다. 날카로운 턱선과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깊은 눈, 그리고 완벽하게 다듬어진 외모는 경외감과 동시에 두려움을 자아냈다. 사람들은 그에게 길을 터주었고 아첨하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지만 누구도 섣불리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는 못했다. 강태준은 27의 나이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TK그룹을 물려받았다. 사람들은 그가 너무 젊고 경험이 부족하다며 수군거렸지만 그는 단 몇 년 만에 냉혹한 결단력과 무자비한 추진력으로 모든 반대 세력을 짓밟고 자신의 왕국을 굳건히 세웠다. 서연은 그를 멀리서 바라보았다. 회사 내에서 그는 얼음 심장을 가진 폭군으로 불렸다. 그의 결정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갈렸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법이었다. 서연은 그런 그와 엮일 일이 평생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다가 조용히 사라지고 싶은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운명은 종종 가장 피하고 싶은 길로 사람을 이끌곤 한다. 서연이 잠시 음료를 가지러 이동하던 중 한 웨이터가 다른 손님과 부딪히면서 균형을 잃고 말았다. 웨이터의 쟁반 위에 있던 붉은 와인이 그대로 공중으로 솟구쳤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와인잔 중 하나가 그녀의 어깨를 스치고 날아가 정확히 강태준의 흰 셔츠 위로
쏟아졌다. 순간 볼륨 안의 모든 음악과 대화가 멈췄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 했다. 모든 시선이 붉은 와인으로 얼룩진 강태준의 셔츠와 사색이 된 서연, 그리고 거의 기절할 것 같은 웨이터에게 집중되었다. 강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자신의 셔츠를 한 번, 그리고 고개를 들어 와인의 출처를 따라 움직였다. 그 시선이 마침내 서연에게 닿았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의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도망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상황을 직시하는 차분함이 담겨 있었다. 죄송합니다. 총재님, 제 부주의였습니다. 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침착해서 주변 사람들이 더 놀랄 정도였다. 강태준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잠시 더 관찰했다. 그는 자신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한 여자를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고 그의 비서가 즉시 다가와 재킷을 건넸다. 그는 셔츠에 얼룩을 재킷으로 가리며 서연을 스쳐 지나갔다. 상관없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서연의 귓가에 남았다. 그 사건 이후로 파티의 분위기는 어색하게 이어졌다. 서연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와 휴식을 취할 곳을 찾았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메스꺼웠다. 아까 마셨던 샴페인 한 잔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몸 상태가 이상했다. 그녀는 비상계단을 통해 인적이 드문 복도로 걸어 들어갔고 잠시 기댈 벽을 찾다가 우연히 문이 살짝 열려 있는 스위트룸을 발견했다.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하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녀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한 남자의 뒷모습과 마주쳤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한 실루엣, 강태준이었다. 그 역시 시끄러운 파티를 피해 이곳으로 온 모양이었다. 서연은 즉시 돌아서서 나가려고 했지만 현기증이 심해지면서 몸이 휘청거렸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강태준이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더욱 깊고 차갑게 빛났다. 누구지?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죄송합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서연은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그 순간 강태준이 빠른 속도로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놀랍도록 단단하고 뜨거웠다. 그의 몸에서 나는 희미한 향수 냄새가 그녀의 흐릿한 의식 속으로 파고들었다.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군. 그는 무심한 말투로 말했지만 그녀를 부축하는 손길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그녀를 가까운 소파에 앉혔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온몸이 솜처럼 무겁고 머릿속은 짙은 안개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마신 샴페인에 무언가 타져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누구를 의심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를 부르려다가 잠시 멈칫했다. 이 여자를 이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계산이 빠르게 오갔다. 그는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고 대신 물 한 잔을 가져와 그녀에게 건넸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 잔을 받아들었다. 그들의 손가락이 스쳤을 때 묘한 전류가 흘렀다. 그 밤의 기억은 서연에게 조각난 필름처럼 남아있다. 그녀는 강태준의 부축을 받아 침실로 옮겨졌다는 것, 그의 차가운 손이 자신의 뜨거운 이마를 짚어주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약에 취한 그녀의 무의식은 평소에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기댔고 그의 차가운 천에서 이상한 위안을 느꼈다. 그들의 대화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오고 간 눈빛과 스치던 손길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강태준 역시 혼란스러웠다. 그는 언제나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약에 취해 무방비 상태로 자신에게 기대오는 이 여자에게서 그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동정심인지 혹은 단순한 호기심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낯선 호텔 스위트룸의 침대에서 홀로 눈을 떴다. 쏟아지는 아침 햇살에 눈을 찌푸리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지난밤의 기억은 안개처럼 희미했다. 그녀는 자신의 옷이 단정히 침대 옆 의자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방 안에는 그녀 외에 아무도 없었다. 강태준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서연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아무도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하며 호텔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지난밤의 일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끔찍한 실수이자 악몽이었다. 회사로 돌아간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행동했다. 강태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쳐도 아무런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 그들의 세상은 다시 완벽하게 분리된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연은 그날의 일을 거의 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피로감과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고 결정적으로 있어야 할 소식이 끊겼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그녀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했다. 화장실 칸 안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몇 분이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결과는 선명한 2줄이었다. 서연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손에 든 테스트기가 세상의 모든 무게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병이 뚜껑 위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단 하룻밤의 실수, 아니 사고였다. 그녀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남자, 강태준. 하지만 그녀는 그를 찾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순간 자신의 삶은 물론이고 아이의 삶까지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 뻔했다. 그는 이 아이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자신의 명에 흠집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끔찍한 짓을 저지를지도 모른다. 서연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 자라고 있는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만 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조용히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마다 인터넷으로 미혼모 지원 정책을 찾아보고 회사를 떠나 정착할 작은 도시를 물색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저축을 계산하고 앞으로의 생활비를 계획했다. 그녀의 천재적인 분석 능력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재설계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낳아 기를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내린 결론이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에 사직서를 띄웠다. 일신상의 사유로 그녀는 담담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갔다. 지난 몇 년간 청춘을 바쳤던 회사였지만 미련은 없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회사에서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다. 그녀는 아직 희미한 자신의 아랫배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도 아주 작은 온기와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도 이 비밀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도시를 떠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태풍의 중심에서 벗어나 자신과 아이만의 작은 섬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운명은 이제 막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열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작은 비밀은 곧 세상을 뒤흔들 소용돌이의 눈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서연의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잠시 멈추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그녀가 며칠 밤낮으로 고심하며 작성한 사직서가 떠 있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녀는 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삶의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다.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그녀와 그녀의 아이만을 위한 세상. 하지만 그녀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손이 이미 그녀의 운명이라는 체스판 위에서 말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가 사직서를 임시 저장하던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연예가십 전문 매체의 편집국에 익명의 제보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단독 TK그룹 강태준 총수. 숨겨둔 아이 있나? 평사원과의 비밀스러운 관계와 임신설 전격 추적. 기사는 기름에 붙은 불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증권가 정보지를 중심으로 돌던 소문이 몇 시간 만에 모든 온라인 포털의 메인 화면을 장식했다. 기사에는 서연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략기획팀 소속, 최근 M&A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유능한 인재라는 구체적인 묘사는 TK그룹 내부 직원들에게는 그녀의 실명을 알려주는 것과 다름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이 달라졌음을 직감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네던 동료들의 시선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등 뒤에 꽂혔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호기심, 경멸, 그리고 약간의 질투심이 뒤섞여 있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본 것처럼 길을 피했고 그녀가 지나가자마자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자리는 마치 무인도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업무적인 용건조차 메신저로 전달했다. 평소 그녀의 능력을 칭찬하던 상사조차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서연은 꿋꿋하게 자신의 일을 하려 했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웃음과 모욕적인 언사들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주제도 모르고 감히 총재님을 신데렐라 꿈이라도 꾼 건가?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폭주하기 시작했다. 한 법무법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중년의 변호사가 비장한 표정으로 연단에 섰다. 그는 자신이 이서연 씨 아이의 친부라고 주장하는 남성들의 모임이 법률 대리인이라고 소개했다. 장내는 술렁거렸다. 한두 명도 아니고 모임이라니.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현재까지 저희에게 친자 확인을 의뢰한 남성은 총 108명입니다. 그 숫자가 발표되는 순간 기자회견장은 폭탄이라도 터진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108명.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독하게 기이하고 터무니없는 사건의 시작이었다. 변호사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며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가 적힌 진술서 뭉치를 들어보였다. 기자회견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셜미디어는 밤버 내가 아빠다 라는 해시태그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평범한 회사원, 자영업자, 대학생, 배달기사, 심지어는 무명 배우까지 각양각색의 남자들이 자신의 사진과 함께 이서연과의 추억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조잡하고 모순투성이었지만 그 엄청난 숫자는 진실의 유무를 따지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대중은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이야기에 열광했다. 뉴스는 온종일 이 사건으로 들끓었다. 방송사들은 108명의 남자들 중 몇몇을 섭외해 인터뷰를 내보냈다.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서연을 사랑했다고 말하거나 혹은 그녀에게 속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연은 순식간에 TK 그룹 총수를 포함한 109명의 남자를 홀린 희대의 요부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신상은 인터넷에 낱낱이 공개되었고 그녀의 집 앞에는 하이에나 같은 기자들이 진을 쳤다. 서연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 갇힌 채 창문 밖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보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이성을 잃고 무너져 내렸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의 눈은 TV 화면에 나오는 남자들의 얼굴과 그들의 어설픈 연기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님을 깨달았다. 108명.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자귀적인 숫자였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거대한 연극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일관성 없는 주장과 배후에 있는 법무법인의 신속한 움직임, 이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게 조직되어 있었다. 이것은 자신을 노린 공격이 아니었다. 자신은 그저 미끼일 뿐, 진짜 목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서연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태준. 이 모든 공격의 화살은 결국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TK그룹의 총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거대한 음모, 그리고 자신과 뱃속의 아이는 그 음모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심장을 짓누르던 두려움은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그때 TK그룹의 부회장 박진우가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이번 사태에 대해 그룹의 2인자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강태준 총재께서는 현재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이번 사태에 대해 고심하고 계십니다. 그룹의 안정을 위해 저희 임원진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강태준을 감싸는 듯 했지만 교묘하게 그의 무책임함과 리더십 부재를 부각시키고 있었다. 박진우는 강태준의 아버지 시절부터 TK그룹에 몸담아 온 인물이었다. 그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 뒤에 날카로운 야망을 숨기고 있었다. 강태준이 총수가 된 이후 그는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물밑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며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이 거대한 연극의 연출가는 바로 그일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폭풍의 또 다른 중심에 있는 강태준은 총재실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서연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와 108명의 남성들에 대한 신상 정보가 놓여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읽는 내내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비서는 안절부절 못하며 그의 지시를 기다렸지만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이었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여자를 떠올렸다. 파티에서 와인을 뒤집어 썼을 때도 당당함을 잃지 않던 그녀의 눈빛. 그리고 그날 밤 약에 취해 무방비 상태로 자신에게 기대오던 그녀의 모습. 그는 그녀가 이런 터무니없는 스캔들을 만들어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또한 이 공격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적은 아주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 왔을 것이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서연의 아파트 밖에서는 기자들이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의 카메라 렌즈에서 터져 나오는 불빛이 주기적으로 그녀의 어두운 방을 밝혔다. 그녀는 더 이상 창밖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쳤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비난, 동정과 호기심을 차단했다. 그리고 그녀는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는 그녀가 저장해 두었던 사직서 파일이 보였다. 그녀는 잠시 그 파일을 바라보다가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 이제 도망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그녀가 도망친다고 해도
이 지긋지긋한 꼬리표는 평생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렇다면 맞서 싸워야 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녀는 사직서 대신 새로운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첫 번째 셀에 기팔명 리스트 분석이라는 제목을 입력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냉철한 분석가의 예리함과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는 어미의 강인함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그녀를 덮쳤지만 그녀는 그 폭풍의 눈 속에서 오히려 가장 고요하고 단단한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전쟁이었다. 고요함은 때로 가장 격렬한 폭풍의 중심을 의미한다. TK그룹 총수 강태준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은 바로 그런 곳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그 화려한 풍경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앞에 서서 마치 전장을 내려다보는 사령관처럼 도시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충돌하며 가장 최적의 해법을 찾고 있었다. 이서연, 그는 그 이름을 조용히 읊조렸다. 그가 기억하는 그녀는 조용하지만 꺾이지 않는 눈빛을 가진 여자였다. 다지 그런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허술하고 시끄러운 판을 벌일 리가 없었다. 이것은 협박이나 금전을 노린 개인적인 복수극이 아니었다. 너무나 공개적이고 너무나 대규모이며 너무나 자규적이었다. 이것은 TK그룹의 심장을 겨눈 잘 짜인 전쟁의 선포였다.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최 실장, 들어오게. 잠시 후 그림자처럼 조용한 발걸음으로 한 남자가 들어왔다.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 최민혁 실장이었다. 그는 TK그룹의 공식적인 보안팀장이었지만 그의 진짜 역할은 강태준의 개인 정보팀이자 비밀행동대의 수장이었다. 오직 강태준에게만 충성하는 그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강태준은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108명. 그 쓰레기들 명단 전부 확인했나? 최 실장은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답했다. 네, 총재님. 기초 신상 정보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직업, 주소, 가족관계, 그리고 채무 상태까지 예상대로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자금의 출처를 추적해 누가 그들을 샀는지 알아내야 한다.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마. 언론, 법무법인, 그들과 연결된 모든 계좌를 샅샅이 뒤져. 공식적인 라인은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그림자들만 움직이게. 강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다. 특히 박진우 부회장 주변을 주시해. 그의 모든 통화 기록, 개인 계좌, 그가 만나는 사람들까지 전부. 최 실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여 명령을 받아들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짧은 대답만을 남긴 채 소리 없이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방 안에 다시 혼자 남은 강태주는 비로소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이서연의 인사기록 카드를 집어들었다. 평범한 가정, 우수한 학업 성적, 그리고 입사 후 줄곧 최고의 평가를 받아온 업무 능력. 그녀의 삶은 조용한 모범생의 그것과 같았다. 같은 시각, 이서연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가 가득한 스프레드시트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공개된 정보와 소셜 미디어 계정들을 통해 108명의 남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을 맞추듯 그녀는 그들의 공통점과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직업군, 연령대, 거주 지역별로 분류했다. 그러자 몇 가지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 중 상당수가 특정 지역의 유흥업소나 도박장 주변에 거주하고 있었고 몇몇은 과거 사기 전과가 있었다. 특히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그들 중 12명이 최근 비슷한 시기에 소액 대부 업체로부터 급전을 빌렸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절묘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분명 의미 있는 시작이었다. 그녀는 적의 실체를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공격 방식에서 약점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많은 배우를 동원했다. 108명이라는 숫자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동시에 108개의 잠재적인 실수와 약점을 노출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 약점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냥을 시작한 분석가였다. 강태주는 그녀가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팀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녀가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그녀가 있었다. 그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그녀를 회사로 부를 수 없었다. 그것은 적에게 그녀가 자신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광고하는 꼴이 될 터였다. 그는 은밀하고 안전한 만남을 계획했다. 다음 날 저녁, 서연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현관문을 열었다. 하지만 문 앞에는 배달원 대신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이서연 씨요, 잠시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강태준 총재님의 지시입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들을 따라 나섰다. 기자들로 가득한 아파트 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남자들은 그녀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비상 통로를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다. 차에 오르자 차는 미끄러지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두려워하지 말자. 이것 또한 전쟁의 일부일 뿐이다. 차가 멈춘 곳은 한적한 외곽에 위치한 현대 미술관이었다. 폐관 시간이 훨씬 지난 미술관은 어둠과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남자들의 안내를 받아
미술관 안으로 들어섰다.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 벽에 걸린 추상화들이 어둠 속에서 기묘한 위압감을 풍겼다. 그리고 그 공간의 중앙, 달빛이 쏟아져 내리는 거대한 조각상 아래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그날 밤 파티에서처럼 완벽한 모습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그의 눈빛은 더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날 밤 이후 첫 만남이었다. 서연은 긴장감에 마른 입술을 적셨다. 강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미술관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낮게 퍼져나갔다. 누구의 짓이지 그는 아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마치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그의 질문은 그녀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만약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그에게 책임을 물으려 했다면 그는 그녀를 그저 골치 아픈 문제로 취급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아직 배우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배우들에 대한 분석 자료는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단단했다. 강태준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노트북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그녀가 밤새 정리한 분석 데이터가 떠 있었다. 108명의 관계망, 재정 상태 분석, 그리고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에 대한 그녀의 추론까지. 비록 전문적인 정보 요원의 보고서만큼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분석가의 재능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여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영리한 사람이었다. 적들은 그녀를 가장 약한 골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했지만 어쩌면 그녀는 이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수일지도 모른다. 그는 마음을 정했다. 이 싸움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의 싸움이다. 그는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나는 내 회사를 지켜야 하고 당신은 당신 자신과 그 아이를 지켜야겠지. 목적은 다르지만 적은 같다. 그러니 협력해야 한다. 그의 제안은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거기에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생존을 위한 전략적 제휴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다. 안전, 정보, 그리고 자원까지. 대신 당신은 당신의 분석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는 최 실장에게 눈짓했다. 최 실장이 서류 가방에서 보안 처리된 최신형 노트북과 대포폰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것으로만 연락하도록. 당신의 집과 주변은 내 사람들이 정리할 것이다. 더 이상 기자들에게 시달릴 일은 없을 거야. 이것은 제안인 동시에 명령이었다. 서연에게는 거절할 선택권이 없었다. 아니, 애초에 거절할 생각도 없었다. 그녀 역시 혼자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짧은 대답으로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위험한 동맹이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의 옆모습은 여전히 차갑고 무정해 보였지만
서연은 그에게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고독한 투사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강태준의 말대로 아파트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기자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그의 사람들이 이 집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긋지긋한 소음과 불빛이 사라진 아파트는 평화롭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더 위험하고 거대한 싸움의 시작. 그녀는 손에 들린 보안 노트북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그녀와 강태준을 잇는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이제부터 그녀가 사용해야 할 무기였다. 강태준이 제공한 보안 노트북은 이서연에게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컴퓨터가 아니었다. TK그룹의 가장 은밀한 정보망과 연결된 그녀만을 위한 지휘 통제 센터였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는 이제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렸고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최민혁 실장이 보내온 데이터는 방대했다. 108명의 남자들에 대한 은행 거래 내역, 통화 기록,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 등 날 것 그대로의 정보들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혼돈 속에서 길을 잃었겠지만 서연에게 그것은 잘 정돈된 도서관과도 같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이 무질서한 데이터의 바다에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혼돈은 패턴으로, 의심은 구체적인 단서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 발견했던 소액 대부 업체에서 돈을 빌린 12명의 남자들에게 집중했다. 강태준이 제공한 은행 기록을 통해 그녀는 그들의 계좌를 샅샅이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그들 모두가 기자회견이 열리기 바로 전날 24시간 이내에 각기 다른 유령 회사로부터 정확히 동일한 금액의 돈을 입금받은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금액은 5천만 원. 입을 다물기에는 너무 많고 인생을 걸기에는 너무 적은 절박한 사람들을 매수하기에 딱 적당한 액수였다. 유령 회사들의 이름은 모두 달랐고 사업 분야도 무관해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TK그룹의 기업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그 회사들의 지분, 구조와 법인 등기를 파고들었다. 몇 시간에 걸친 집요한 추적 끝에 그녀는 마침내 그 껍데기들을 꿰뚫는 하나의 이름을 찾아냈다. 블루문 인베스트먼트. 모든 유령 회사들이 결국 이 하나의 투자 회사로 귀결되고 있었다. 거대한 문어의 다리들을 따라가다 마침내 그 머리를 찾아낸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발견을 즉시 보안 채널을 통해 강태준에게 보고했다. 보고서는 군 더덕이 없이 간결했다. 익 1명 중 12명, 동일 자금 출처 확인, 배후는 블루문 인베스트먼트. 몇 분 후 그에게서 짧은 답장이 돌아왔다. 계속 추적해. 그것이 전부였지만 서연은 그 차가운 메시지 너머에 있는 그의 신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노트북으로 블루문 인베스트먼트의
비공개 내부 자료와 주주 명부가 전송되어 왔다. 이것이 그들의 시너지였다. 그녀의 분석과 그의 자원, 둘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채 거대한 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적의 꼬리를 밟기 시작했을 때 적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다. 부회장 박진우는 상황이 자신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서연이라는 여자는 생각보다 강했고 강태준의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 방역을 준비하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서연의 사회적 평판을 완전히 파괴하여 강태준조차 그녀를 보호할 명분을 잃게 만들어야 했다. 박진우의 새로운 함정은 교활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신복들을 시켜 이서연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거짓 증거를 조작했다. 그녀가 담당했던 프로젝트의 회계 장부를 교묘하게 수정하여 마치 그녀가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처럼 꾸몄다. 완벽한 범죄였다. 그녀가 재무 분석의 천재라는 점을 역이용하여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방식으로 장부를 조작함으로써 오히려 의심을 피하려 했다. 며칠 후 TK그룹 내부의 전략기획팀을 대상으로 한 긴급 내부 감사 소식이 발표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정기적인 절차처럼 보였지만 그 칼날은 처음부터 정확히 이서연을 향하고 있었다. 박진우에게 충성하는 감사팀은 일사천리로 움직였다. 그들은 예정된 수순처럼 이서연의 마심 업무용 컴퓨터에서 조작된 증거를 발견했고, 이 사실은 즉시 내부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유출되었다. 상황은 다시 한번 서연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이제 그녀는 부도덕한 스캔들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돈을 훔친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동료들의 시선은 경멸을 넘어 혐오로 바뀌었다. 그녀를 해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회사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것은 강태준에게 보내는 박진우의 공개적인 경고장이었다. 이서연을 내치지 않는다면 당신 또한 공범으로 간주하겠다는. 박진우는 곧바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밀폐된 회의실 안에서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조작된 감사 자료를 이사들 앞에 펼쳐 보였다. 한 개인의 부도덕한 스캔들이 이제는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금융범죄로 번졌습니다. 우리는 그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서연 씨를 즉시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다른 이사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모든 압박이 강태준에게로 향했다. 강태준은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그녀를 해고하면 박진우의 승리를 인정하는 셈이 되고, 그녀를 보호하면 총수의 권력을 남용하여 범죄자를 비호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책상 아래에서 쥔 그의 주먹은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는 박진우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것은 이서연을 제거하는 동시에 이사들 앞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시험하고 흔들려는 계략이었다. 이사회가 잠시 정회된 틈을 타 강태준은 보안폰으로 서연에게 연락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긴급했다. 횡령 혐의로 덫을 놨어. 전략기획팀 계좌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적 있나?
전화기 너머에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108명의 남자들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이제는 있지도 않은 범죄까지 뒤집어쓰게 된 것이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긴 것처럼 그녀의 두뇌는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자료를 보내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강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녀에게서 그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느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알겠다. 그리고 감사팀이 제출한 모든 조작된 데이터를 그녀에게 전송했다. 서연은 자신의 보안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거짓된 숫자들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언뜻 보기에 완벽한 조작이었다. 모든 숫자들이 악귀가 딱딱 들어맞았고 자금의 흐름 또한 합법적인 거래처럼 위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평범한 회계사의 눈이 아니었다. 그녀는 숫자의 배열과 흐름 속에서 조작자의 미세한 습관과 심리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었다. 그녀는 커피로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의 숲을 헤맸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거짓의 벽에 가려진 아주 작은 균열을 발견했다. 그것은 조작된 데이터가 입력된 시간과 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범인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꾸몄지만 단 하나, 자신의 디지털 서명과도 같은 아주 미세한 흔적을 지우는 것을 잊었던 것이다. 그것은 박진우의 최측근이자 그룹의 재물을 총괄하는 윤상무의 것이었다.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적은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덫을 놓았지만 그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은 사냥감을 너무 얕보았다. 그녀는 이제 적의 목에 감을 수 있는 가느다란 실 한 오라기를 손에 쥔 것이다. 그녀와 강태준의 동맹은 이제 단순한 생존을 위한 방어 동맹이 아니었다. 그것은 방역을 위한 그리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공격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이서연이 보낸 데이터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강태준은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회의실 복도에서 보안폰 액정에 떠오른 윤상무 디지털 서명 발견이라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이제 그에게는 적의 심장을 향해 겨눌 수 있는 날카로운 비수가 생긴 것이다. 그는 폰을 주머니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회의실로 들어섰다. 회의실의 공기는 여전히 팽팽했다. 박진우 부회장은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며 강태준을 압박하고 있었다. 총재님,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습니다. 이서연 씨를 즉시 해고하고 그룹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시선이 강태준의 입을 향해 쏠렸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박진우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마침내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해고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오. 그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내부 감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외부의 독립적인 회계 법인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재감사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진실을 밝히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겠지요. 그의 제안은 합리적이었기에 누구도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칼날을 알아챈 사람은 단 2명뿐이었다. 강태준은 말을 마치며 박진우와 그의 옆에 앉아 있던 재무총괄 윤상무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마치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듯했다. 윤상무의 얼굴이 순간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박진우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외부 감사는 그들의 조작이 발각될 위험이 너무나 컸다. 박진우는 마지못해 한 발 물러섰다. 총재님의 뜻이 그렇다면 따르겠습니다. 다만 외부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서연 씨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최소한의 승리라도 챙기려 했다. 강태준은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시간을 버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 이서연의 운명을 결정할 것 같았던 긴급 이사회는 어정쩡한 결론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그날 밤 강태준과 이서연은 보안 채널을 통해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모니터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방어에서 벗어나 공격 계획을 세워야 했다. 서연은 자신이 분석한 가장 약한 고리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했다. 12명의 핵심 인물 중 우리는 한 명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이름은 김영철, 나이는 45세,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다가 도박 빚으로 파산 직전입니다. 그는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동시에 그는 겁이 많고 의심이 많아 가장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분석은 그의 성격과 심리 상태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말없이 그녀의 브리핑을 들으며 감탄했다. 그들의 작전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최민혁 실장의 팀이 움직였다. 그들은 먼저 김영철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사채업자로 위장한 요원들이 그의 인쇄소에 들이닥쳐 빚 독촉을 하며 그를 극한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김영철은 자신에게 돈을 주었던 배후 세력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냉정한 거절뿐이었다. 그는 이제 버려진 말에 불과했다. 그가 절망의 끝에 서 있을 때 최민혁이 직접 그에게 접근했다. 그는 위협 대신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내밀었다. 당신에게 돈을 준 사람들은 곧 무너질 거요. 김영철 씨, 그들은 당신을 꼬리 자르기 하고 도망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 쪽은 다릅니다. 당신의 도박 빚 전액을 갚아주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는 조건에 최민혁은 증거로 블루문 인베스트먼트로부터 김영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내역서를 보여주었다. 김영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탐욕과 공포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는 결국 무너졌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접근했던 사람의 인상착의, 연락 방식, 그리고 돈을 받으며 들었던 지시 사항까지. 그리고 마침내 그가
결정적인 이름을 말했다. 윤상무님 밑에서 일하는 박대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실체가 있는 연결고리가 잡혔다. 박진우의 하수인이자 이번 횡령 조작의 실행범이었던 윤상무. 그리고 그의 밑에서 움직이는 행동대장, 거대한 음모의 피라미드 구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김영철은 자신과 박대리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넘기는 대가로 돈과 함께 안전가옥으로 옮겨져 보호를 받게 되었다. 첫 번째 전투는 그들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이 긴박한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강태준과 이서연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겨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단순한 정보 교환과 전략 회의에 머무르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데이터를 분석하던 서연이 피로에 지쳐 잠시 머리를 식힐 때면 강태준에게서 메시지가 오곤 했다. 무리하지 마. 짧지만 예상치 못한 그의 배려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 역시 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다. 세상에 알려진 그는 냉혹하고 무자비한 지배자였지만 그녀가 본 그는 누구보다 치밀하고 이성적이며 자신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책임감 강한 리더였다. 그는 그녀의 분석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누구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한 종류의 인정이었다. 김영철이 모든 것을 자백하던 날 밤, 서연은 강태준에게 짧은 보고 메시지를 보냈다. 성공했습니다. 잠시 후 그에게서 답장이 왔다. 당신이 해낸 거야. 이제 좀 쉬어. 그 따뜻한 문장에 서연은 며칠간 쌓였던 모든 긴장과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창밖에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이 싸움에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든든한 동지가 생겨 있었다. 며칠 후 강태준은 다시 한번 그녀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주선했다. 지난번 만났던 차가운 미술관이 아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개인 서재였다. 따뜻한 조명과 벽을 가득 채운 책들이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번 만남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전략적 동맹 관계의 긴장감 대신 함께 전투를 치른 전우들 사이에서나 느낄 수 있는 미묘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처음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을 던졌다. 왜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나를 찾아오지 않았지?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닌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잠시 찻잔의 온기를 느끼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 아이가 권력 다툼의 도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당신의 아이든 아니든 그 아이는 그 자체로 소중한 생명이니까요. 제 힘으로 온전히 저만의 아이로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강태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울렸다. 그는 평생을 TK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왕관을 쓰고 살아왔다. 모든 인간관계는 이익과 계산으로 얽혀 있었고 진정한 의미의 보호를 받아본 적도 누군가를 조건 없이 보호해 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세상 전체와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가장 강인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이끌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명석한 두뇌, 위기 속에서도 잃지 않는 침착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강인한 모성애, 그 모든 것이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그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감정이 자신의 안에서 싹트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동맹의식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망설이듯 손을 뻗어 그녀의 지친 얼굴에서 흘러내린 머리카락 한 올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그의 손길에 서연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그녀조차도 이름을 알 수 없는 깊고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필요에 의해 시작된 그들의 동맹은 이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김영철의 자백은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을 쓰러뜨린 것과 같았다. 강태준의 비밀팀은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최민혁 실장은 확보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윤상무의 수족인 박대리를 즉시 압박했다. 모든 증거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박대리는 김영철보다 훨씬 더 쉽게 무너졌다.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낱낱이 불기 시작했다. 박대리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윤상무의 지시를 받아 108명의 남자를 섭외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실토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더욱 중요한 정보는 바로 TK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렸던 그날 밤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그날 윤상무로부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여직원 하나를 처리하라는 특별한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여직원의 이름은 바로 이서연이었다. 그의 임무는 특정 약물이 든 샴페인 한 잔이 정확히 이서연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서연이 그동안 막연하게 품고 있던 의심이 끔찍한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악의적인 계획에 의해 철저히 농락당했던 것이다. 하지만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은 아직 맞춰지지 않았다. 왜 하필 그녀였을까? 그리고 그날 밤 강태준은 왜 그 스위트룸에 있었던 것일까? 이제 수사의 초점은 운명의 그날 밤 파티장으로 옮겨갔다. 강태준과 이서연은 각자의 기억을 더듬으며 그날의 행적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이 문제의 샴페인을 마신 후 심한 현기증과 메스꺼움을 느꼈던 것을 기억해냈다. 강태준 역시 그날 밤의 일을 되짚어 보았다. 그는 유독 그날따라 피로감이 심했고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을 기억했다. 특히 박진우 부회장이 건넨 축하주를 마신 이후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던 것 같았다. 호텔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해 특히 파티장과 스위트룸으로 이어지는 복도, 직원용 통로까지 단 1초도 빠짐없이 강태준의 명령은 단호했다. 최민혁의 팀은 호텔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해서라도 모든 영상 데이터를 긁어모았다. 수십 시간에 달하는 방대한 영상 속에서 진실의 조각을 찾아내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서연의 분석 능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 그녀는 영상 분석 전문가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모든 카메라의 각도와 시간대를 교차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서비스 엘리베이터 앞의 작은 보안 카메라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다. 영상 속에는 박진우 부회장이 파티장의 바텐더에게 무언가를 은밀하게 지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바로 그 바텐더가 서연에게 샴페인을 전달했던 웨이터에게 특정 샴페인 잔을 건네는 장면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진짜 결정적 증거는 파티가 끝날 무렵에 영상에 있었다. 화면 속에서 박진우는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강태준을 부축하고 있었다. 그는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강태준을 이끌고 어디론가 향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서연이 약에 취해 쓰러져 있던 그 스위트룸 앞이었다. 박진우는 주변을 살핀 후 강태준을 거의 방 안으로 밀어 넣다시피 한 뒤 문을 닫고 유유히 사라졌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교활한 미소까지 카메라에 선명하게 포착되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의 일은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박진우에 의해 설계된 완벽한 함정이었다. 그는 서연과 강태준 두 사람 모두에게 약을 썼다. 그의 원래 계획은 그들을 하룻밤 스캔들로 엮어 강태준의 발목을 잡는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서연의 임신은 그에게 상상 이상의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108명의 남자들이라는 터무니없는 설정을 추가하여 판을 더욱 키웠던 것이다. 강태준과 이서연은 강태준의 집무실에서 나란히 앉아 그 영상을 함께 보았다. 화면 속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진실에 두 사람 모두 말을 잃었다. 강태준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평생을 아저씨처럼 따랐던 남자에게 배신당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선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깊은 배신이었다. 그의 주먹이 분노로 하얗게 굳어졌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이후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수치심과 혼란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준과 함께 피해자였다. 이 잔인한 연극의 공동 희생자라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뻗어 분노로 떨고 있는 그의 주먹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차가운 분노를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다. 이제 그들의 손에는 적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마지막 카드가 쥐어졌다. 박진우가 직접 함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모습이 담긴 이 영상은 그 어떤 증언이나 서류보다 더 확실한 증거였다. 강태준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사회를 넘어 곧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박진우가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해 판 무대에서 오히려 그를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그는 즉시 비서실을 통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안건은 최근 그룹의 스캔들에 대한 진상 규명 및 경영 쇄신안 발표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재계는 또 한 번 술렁이었다. 모두가 강태준이 마침내 백기를 들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진우 역시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대관식을 위해 가장 화려한 무대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주주총회를 며칠 앞둔 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처음 이 싸움을 시작했을 때처럼 그는 같은 자리에 서 있었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이서연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전쟁을 함께 이끌어온 동지이자 파트너였다. 그는 도시의 불빛에서 눈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와 있었다. 그 안에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은 이 모든 전쟁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싸워야 할 가장 소중한 이유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시간이야. 우리를 위해서. 그의 말에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를 향해 있었다. 마지막 결전의 무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DK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호텔 컨벤션홀은 전운마저 감돌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이 모두 모여 역사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곧 펼쳐질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예감하고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단 두 사람. 몰락 직전에 젊은 총수 강태준과 그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노회한 2인자 박진우였다. 박진우 부회장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가장 먼저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이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마치 차기 총수로서의 위용을 과시하는 듯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강태준은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것이고 자신은 혼란에 빠진 그룹을 구할 영웅으로 추대될 것이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잠시 후 강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회의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그는 평소처럼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그에게서는 이전과는 다른 폭풍의 눈과도 같은 고요한 위압감이 느껴졌다. 그의 곁에는 최민혁 실장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강태준의 저 평온함이 체념인지 아니면 마지막 발악인지 가늠하기 위해 숨을 죽였다. 회의가 시작되고 의장석에 앉은 박진우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준비해온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TK그룹의 50년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최근의 스캔들은 강태준 총재의 독단적이고 부도덕한 경영 방식이 낳은 예견된 참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기처럼 호소력이 짙었다. 그는 이서연의 횡령 혐의에 대한 조작된 자료를 대형 스크린에 띄우며 열변을 토했다. 그는 강태준이 자신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범죄자를 비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룹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선동의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에 저는 TK그룹의 미래를 위해 강태준 총재에 대한 해임안 및 불신임 투표를 정식으로 발의하는 바입니다. 박진우의 외침과 함께 그의 세력들은 박수를 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모든 것이 박진우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 했다. 주주들의 여론은 그에게 완전히 넘어간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때 강태준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향했다. 그는 박진우를 지나쳐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는 회의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나지막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투표에 앞서 주주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스캔들의 본질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장의 모든 대형 스크린이 일제히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지루한 재무제표 대신 나타난 것은 초췌한 모습의 한 남자가 무언가를 고백하는 영상이었다. 바로 108명의 남자들 중 한 명이었던 김영철이었다. 그는 영상 속에서 자신이 박대리라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거짓말을 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곧이어 박대리가 등장해 자신은 윤상무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자백하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렸다. 박진우의 옆에 앉아있던 윤상무는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등장하자 사색이 되었다. 박진우는 당황하여 소리쳤다. 이건 조작이야. 강태준 총재가 불법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선동하려던 순간 강태준이 그의 말을 잘랐다. 조작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어떤 조작도 불가능한 진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은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익숙한 호텔 파티장의 CCTV 영상이었다. 모든 주주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보았다. 영상 속에서 박진우는 바텐더와 웨터에게 무언가를 지시했고 잠시 후 문제의 샴페인이 이서연에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파티가 끝날 무렵 박진우가 술에 취한 강태준을 부축해 스위트룸으로 밀어넣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사라지는 장면까지 모든 범행의 과정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더 이상 변명은 불가능했다. 회의장을 가득 채웠던 웅성거림은 경악과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었다. 모든 손가락질이 단 한 사람, 연단 옆에 얼어붙은 듯 서 있는 박진우를 향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시고 공포와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모든 계획과 야망이 단 몇 분 만에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장의 옆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문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바로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있는 분석가가 아니었다. 단정하지만 당당한 모습, 흔들림 없는 눈빛. 그녀는 모든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강태준이 서 있는 연단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등장은 이 잔인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이서연은 강태준의 옆에 나란히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진실을 밝혀낸 유능한 전문가의 모습이었다.
저는 박진우 부회장이 설계한 함정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그 추악한 진실을 파헤친 분석가입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108명의 자금 출처를 추적해 블루문 인베스트먼트의 실체를 밝혀낸 과정과 횡령 혐의 조작에서 윤상무의 디지털 서명을 찾아낸 과정을 논리 정연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지성과 용기에 장내의 모든 사람들은 압도당했다. 그녀의 증언이 끝나자마자 회의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최민혁 실장의 팀과 함께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망연자실해 있는 박진우와 윤상무에게 곧장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우 씨, 당신을 불법 사찰, 폭행 교사, 명예훼손, 주가 조작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한때 TK그룹의 2인자였던 남자와 그의 충실한 신복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초라하게 끌려 나갔다. 그들의 몰락은 너무나 극적이고 완벽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에서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것이다. 강태준 총재에 대한 불신임만은 자연스럽게 폐기되었다. 오히려 주주들은 그의 위기 관리 능력과 리더십에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강태준과 이서연은 연단 위에 나란히 서 있었다. 혼돈은 정리되었고 그룹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다. 강태준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 속에서 조용히 이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파트너십과 관계를 세상에 공표하는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선언이었다. 두 사람은 절대적인 승리의 순간을 함께 맞이하고 있었다. 악당들은 패배했고 그들은 모든 것을 이겨낸 채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서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극적인 사건은 TK그룹의 역사, 나아가 대한민국 재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박진우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부패 세력은 뿌리째 뽑혔고 그들의 비리는 검찰 수사를 통해 낱낱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강태준 총재는 위기 속에서 그룹을 구해낸 영웅으로 재평가받았으며 그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해졌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질서와 희망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모든 혼란이 정리된 후 이서연은 강태준에게 사직서를 내밀었다. 그것은 그녀가 처음 계획했던 도망을 위한 사직서가 아니었다. 모든 싸움을 끝내고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그녀의 조용한 선언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녀의 사직서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는 찢어진 사직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는 그녀에게 새로운 제안을 건넸다.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니까. 그는 그룹 내에 새로운 부서를 신설했다. 총재 직속의 위기관리 및 내부 감사 총괄팀, 그룹의 모든 잠재적 위험을 감시하고 제2의 박진우 사태를 막기 위한 핵심 부서였다. 그리고 그는 그 팀의 수장 자리를 이서연에게 맡겼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최고의 예우이자 앞으로도 자신의 곁에서 함께 그룹을 이끌어달라는 그의 간절한 요청이었다. 서연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무너진 회사를 함께 재건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동등한 파트너였다. 언론은 그녀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비일명의 거짓 아빠들, 스캔들은 완벽하게 진실이 규명되었고, 그녀는 부패를 파헤친 영웅으로, 그리고 용감한 어머니로 대중의 찬사를 받았다. 세상은 그녀에게 씌워졌던 모든 오명을 거두고 그녀의 진짜 가치를 보기 시작했다. 외부의 위협이 모두 사라지자 강태준과 이서연은 비로소 둘만의 관계에 집중할 시간을 갖게 되었다. 평생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강태준은 서투르지만 진심 어린 노력을 시작했다. 그는 매일 아침 그녀의 사무실에 임산부에게 좋은 건강 주스를 가져다 주었고, 그녀가 야근을 할 때면 말없이 곁을 지키다가 함께 퇴근했다. 그의 변화는 작지만 그의 세상에서는 지각 변동과도 같은 일이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그녀를 데리고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다. 초음파실의 어두운 공간, 화면에 나타난 작은 생명의 모습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의사가 스피커를 켜는 순간 조용한 진료실 안에 쿵, 쿵, 쿵 하는 규칙적이고 힘찬 심장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태준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그 경이로운 소리에서 귀를 뗄 수 없었다. 스캔들의 일부로만 생각했던 아이가 비로소 그의 심장에도 살아있는 존재로 각인되는 순간이었다. 진료실을 나온 후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병원 옥상 정원으로 이끌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서연 씨, 나는 한 번도 가족이라는 걸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소. 내게 가족은 지켜야 할 의무이자 벗어날 수 없는 굴레 같은 것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당신과 그리고 저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소. 신뢰와 존중으로 서로를 지켜주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가족 말이오. 그는 화려한 반지나 거창한 이벤트를 준비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진심을 꺼내 보였다. 나와 결혼해 주시오. 내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내 인생의 유일한 파트너로서. 당신 없이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세상의 모든 편견과 위험 속에서 그녀는 혼자서 아이를 지키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곁에는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남자가 서서 그녀와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활짝 웃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사랑은 위기 속에서 피어났기에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강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도시의 풍경도 변해갔다. 강태준은 서울 근교의 한적한 언덕 위에 그들의 새로운 집을 지었다. 넓은 창으로는 사계절의 변화가
그림처럼 들어왔고 정원에는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한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심어졌다. 그들의 집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따뜻한 사랑과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예정일이 다가온 어느 겨울밤, 서연의 진통이 시작되었다. 강태주는 그 차갑고 냉철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분만실까지 따라 들어가 몇 시간에 걸친 상호의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그녀의 땀을 닦아주고 끊임없이 그녀를 격려했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세상을 찢는 듯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다. 강태주는 자신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간호사가 하얀 속삭이에 쌓인 작은 생명을 그의 품에 안겨주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받아 안았다. 너무나 작고,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 아이는 정확히 그와 그녀를 반씩 닮아 있었다. 그의 심장을 덮고 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마저 완전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아이를 안은 채 땀으로 흠뻑 젖은 서연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연아, 당신과 이 아이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 모든 감사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지친 몸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그에게 화답했다. 음모로 시작되었던 하룻밤. 108명의 거짓 아빠들이 아우성치던 혼돈의 시간. 살아남기 위해 시작했던 위태로운 동맹. 그 모든 시련의 시간들이 이제는 아득한 과거가 되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시련이 아닌 세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날의 찬란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 가족에게 찾아온 완벽하고 새로운 시작이었다.